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들이 제시하는 최적의 입주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부터 부동산엔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훈 대표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정훈 대표와 이렇게 하루하루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저희에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한정훈 대표 여태까지 이야기 중에 잊지 못할 딱 하나. 나우. 저는 지금이다란 말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주실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주택 평균 10억 원 시대 역대급 부동산 양극화. 양극화. 참 뭐라고 할까요? 양극화의 한쪽 편에 있으면 굉장히 서운해집니다. 어찌되었던 주택 평균입니다.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2008년도죠. 12월 통계 집계 이래 최고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 평균 매매가 10억을 돌파했다. 이거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언론 기사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양극화 심화의 신호탄이다. 똑같아, 전부. 네네. 그 내용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는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보면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하고 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하고 격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2,543만 원이거든요. 네. 5억대. 수도권은 아파트는 7억 7,018만 원. 그리고 서울은 13억 4,534만 원.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게 양극화가 정말 커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양극화가 커지는 건 분명히 맞죠. 근데 양극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벌써 얘기한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양극화는 계속 커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지금은 이제 초양극화 시대로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돼 왔다는 거예요. 즉 집값은 계속 올라왔다는 거. 그래요. 예, 이게 의미를 저는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게 뭐 양극화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집값이 뭐 떨어지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락할 것이다. 뭐 그렇지만은 여태 보면 집값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왔다는 그래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올랐다. 집값은 우상향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집값에 대한 상승을 견인한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 보시나요? 결국은 뭐 그 집도 뭐 다가구 주택도 있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 빌라라고 하는 그 소위 그 다세대 주택과 연립 주택 이걸 이제 통틀어서 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단독 주택도 있고 하지만 아파트가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끄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13억이 넘어갔거든요. 네. 평균 주택 네. 가격이. 그래서 서울 상위 20%와 하위 20%의 배율이 11.6배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서울 상위에 있는 집 한 채를 가지면은 네. 지방에 가서 16채 이상을 살 수 있다. 와. 이렇게 지금 격차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 요때까지만 해도 한 7배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1배면은 11배가 넘게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벌어진다는 걸 우리한테 의미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서울의 주요 아파트 가격,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제니 이런 걸로 묶여서 시장이 심취한 것 같지만 네네. 서울의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은 5월에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4년 6월 이후에 벌써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그래요.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역끼리의 어떤 양극화, 서울에서도 지역끼리의 양극화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 중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했다는 건 그만큼 그것을 좀
못 오르게 누르는 거죠. 현상인데 수요를 누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시나요? 이른바 그 똘똘한 한채 수요라는 게 정확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왕 사는 거면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똘똘한 한채. 그게 결국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더라.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결국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정부에서 규제를 막 하잖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규제를 아무리 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누르기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호도 높은 지역은 항상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중에 돈이 많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나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값에 대한 양극화, 지금 뭐 똘똘한 한 채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원인은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이런 건가요? 제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 이런 말 했잖아요. 말은 키워서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서울로 보내라. 그 제가 한 얘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긴 한데 오래전부터. 어쨌든 서울에 그만큼 사람이 몰려서 그런 건지 이 집값 양극화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다 보시나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업, 그다음에 일자리들이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집중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는 반면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경기, 수도권은 오히려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은 뭐 IT, 바이오, 금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부가치 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지방은 제조업 중심의 그렇죠.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들은 이제 자꾸 쇠퇴해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즉 교통, 교육 일자리가 다 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지역균형 발전을 부르짖으면서 왜 대도시만 집값도 비싸고 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일자리도 많고 지방은 왜 없냐? 이거를 공평하게 만들기를 모든 국가들은 원하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오히려 더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히 이 고민을 해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토 균형 발전, 전 국토의 서울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도 나름 갖고는 있지만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정말 생각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런 예. 생각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사례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해외는 어떤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이 주변국 해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뭐 한 20년 이내에 겪었던 것들, 뭐 글로벌 경제 위기 그리고 남유럽 재정 위기, 네. 그다음에 코로나 19 이런 것을 극복을 위해서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죠. 저금리 정책을 핀과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상승을 유발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선호하는 거주지가 있는 도심 주변에 한정된 주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똑같아. 결국은 보면은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미국같이 똑똑한 그 천재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미국의 소호 지역의 중위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라스베가스에서 18채를 살 수 있고요. 애틀란타에 가면 23채, 디트로이트에 가면 29채를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뭘 뜻하는 거죠? 양극화가 네, 심해지고 엄청나게 있죠. 벌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 제조업 쪽은 확실히 집값이 싸죠. 좀 싼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어떤 전망을 하실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양극화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저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지역에 특히 이제 강남 상구 같은 경우에 네.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강남 상구가 올라가면서 주변 지역으로 이게 번져서 이 주변 지역에 외곽 지역의 집값도 오르거든요. 네. 그 올라가서 이게 어느 정도 갭이 줄었다. 이건 이제 갭 메우기 현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갭이 메워졌다. 상급지와 이제 뭐 이런 외곽에 있는 하급지 갭이 메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상급지 가격은 더 올라.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메워지는 것 같다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질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외곽지보다 이 중심지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미국의 55개 대도시 네. 인구가 세계 인구의 약 7%거든요. 거기 세계 경제의 축의 경제의 40%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세계 경제를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들 인구는 별로 없지만 그래서 대도시의 필요성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지역균형 발전을 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어떤 대도시 역할은 또 충분히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이 보면 부동산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고 우리가 갭 투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계 부채 급증이 또 일어났고 그 급증을 가계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DSR 3단계가 실행이 됨으로써 이 부동산에 대한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 아니냐 이런 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금이 조금만 몰리게 된다면 다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더 벌어지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시선이 나오는데 우리 한정훈 대표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그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DSR 규제를 네. 이게 그 규제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근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영향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뭘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수요가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지방 같은 있는 경우는. 사람은 좀 더 편하게 그렇죠. 될- 서울이나 이런 될 데는 지금 것이고. 보세요. 뭐 토지거래 허가 우회를 묶였다고 해서 그렇죠. 뭐 상승 오히려 최고점을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돈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이 DSR 제도가 오히려 이 양극화를 더 키우는 집값의 양극화를 더 키우는 그런 데 일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미분양 주택들의 대부분 한 80%가 지방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그런 지역들 타겟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극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지금부터는요, 대표님, 예.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이 양극화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 나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대표님, 부동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 묘책이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 또 관계자분이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고요. 어렵죠. 그리고 어렵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항상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로 정책 뭐 세제 개편하고 그리고 이게 그 수도권에 집중된 그런 모든 경제력을 지방으로 이전해라. 이전하면은 이게 그쪽으로 또 이제 수요가 쏠릴 거 아니냐. 그래서 세종시 우리 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방으로 분산해라. 그래서 대도시를 거점으로 한 뭐 어떤 산업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결국 얘기를 균형 했죠. 발전이네요. 그렇죠? 균형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통 인프라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교통 인프라. 그래서 교통 인프라. 그래 뭐 인프라를 확충해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우리 GTX 뭐 이런 것들을 지방까지 연결하는 GTX는 수도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방까지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게 그리고 이거 어떤 그 지방의 중심 지역들, 대도시 지역에 대한 인프라 이런 투자도 상당히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요. 결국 이것들은 시간이 별로 그렇게 공을 들여도 티는 티가 별로 안 나는. 팍 나진 않지만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해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네. 서울에 있는 이 건설사,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사들 옮기면 됩니다. 지방으로 다. 그리고 대학도 다 옮기면 됩니다. 서울 부동산 이 양극화의 흐름에서 실소유자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무주택자들,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도대체 이런 시장 안에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이 전략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그 무주택자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무주택자는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된다. Now, 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걸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전세가가 올해 지금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네네. 제가 드렸었잖아요. 전세가 그래서 올해 하반기 넘어서 내년 시장에는 오히려 전세를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 전세가 계속 오르는데 전세로 머무르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력이 안 돼서 머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력이 되는데도 전세로 머무는 거는 정말 하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집은 무조건 한 채는 장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집은 내 집장은 필수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임대주택, 새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정말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돈은 어디서 날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은 이 재원의 문제인데 그렇죠.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여력이 된다면 무조건 내 집 장만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집 장만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 지역에 투자할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은 내 집 장만은 절대 늦추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한 20년째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은 전세가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온다. 그래요. 결국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무주택자, 아직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의 전략은 그냥 또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이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양극화 시대의 이 투자자들 이제 내 집은 있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으로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의 전략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양극화는 이게 물론 이제 서울, 경기, 지방 이 지역별로 양극화는 점점 커질 거예요. 예, 커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공약을 한 게 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을 늘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 공급 늘릴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 투자의 가장 큰 축이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항상 여기서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그 양극화가 벌어지면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고 부산이라는 곳, 대구라는 곳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 선호도 높은 지역에 들어가면 된다. 그럼 선호도 높은 지역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강남 3구 뭐 해서 마포구, 동작구, 성동구, 용산구 뭐 이런 데들 다 선호도 높은 지역 아닙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데는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싸. 그러니까 너무 비싸. 그러니 이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엄청난 뭐 20억, 30억 돈 어디 있습니까? 네네. 이런 돈.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빚 좋은 개살구죠. 이런 데는. 그래서 저는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이런 비싼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미래에 비싸질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그래요. 미래에 비싸질 지역.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안목이 좀 있어야 되겠죠. 예, 사실. 그래서 비싸질 지역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비싸질 지역에 들어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이에요. 이 재건축은 이미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비싸. 그런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네네. 하지만 이런 낙후되어 있는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에 이런 지역이 나중에 아파트 지역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바뀐다면 강남 3구 우리가 소위 선호하는 지역 못지않은 그런 좋은 지역이 될 거거든요. 아직은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은 재개발에 있는데 재개발 투자 잘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재테크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주택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제 투자 관점으로 부동산을 보시는데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매매하듯이 난 여유 자금이 좀 충분히 있어. 그렇기 예. 때문에 난 그냥 뭐 재개발, 재건축 안 보고 부동산 매매할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신축을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신축을? 싶어요. 예, 아파트 신축. 네네. 신축이 왜 그러냐면은 왜 신축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없어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축이 나오면은 완전 희소 가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쏠림 현상이 지금 엄청 강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당연히 오르고. 그래서 돈이 여력이 된다면 재개발 뭐 재건축은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과정도 있고 정보도 많아야 되고 예, 그런 거 그렇죠? 무시하고 똘똘한 신축을
사는 게 맞겠죠.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이 최고의 부동산 멘토 우리 한종훈 대표의 조언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또는 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우리 또 강연회 소식이 강연회가 연일 뜨겁다고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이번 강연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주제는요. 지금 초양극화 시대 부동산 맞춤 투자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양극화 커진다 이런 기사들은 보고 양극화가 커지네. 하지만 막상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해요. 그냥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그래서 이 양극화 시대에 그리고 또 새 정부가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투자를 처음 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맞춤 투자를 설계해드리는 그래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예. 맞춤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무료 강연회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